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2024년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딱 이 꼴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이름은 참 따뜻합니다. 파업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법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이름은 참 따뜻합니다. 파업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기업 입장에서 파업은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가 됩니다. 불법 점거를 해도 배상을 못 받으니까요.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면죄부입니다. 폭력이 허용된 경기장에서 심판이 호루라기를 벌인 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한국은 어떻게 보일까요?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한 나라, CEO가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손정혜 회장도 일론 머스크도 한국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로 강성 노조 리스크를 꼽습니다. 사장님들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사람을 쓰면 파업 리스크가 무한대다. 그럼 사람을 안 쓰면 되잖아. 노란봉투법은 역설적으로 기업들에게 가장 강력한 자동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방패가 너무 무거우면 집이 무너집니다. 노란 방패는 노동자를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 일터 자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에는 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파업가 대신 기계음만 들리는 세상.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의도와 결과의 배신. 법은 파업권을 보장했지만 자본은 탈출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울산과 거제도. 그곳에서 사람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리스크를 피하지 않는 기업은 죽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대안은 불평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파업도 안 하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바로 로봇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깔아준 레드카펫을 밟고 로봇 군단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인간 리스크가 어떻게 비용으로 계산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영자의 책상 위에는 두 개의 계산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쓸 때의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로봇을 도입할 때의 비용입니다. 사람에 대한 비용은 변수가 많습니다. 임금 협상, 파업 가능성, 그리고 법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로봇은 상수에 가깝습니다. 초기 구매 비용과 유지 보수비만 계산하면 나머지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큰 적입니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를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자주 보는 서빙 로봇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이 신기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로봇의 월 렌탈료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순간 교체 흐름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닌 숫자의 문제입니다. 제조업 현장으로 가면 이 셈법은 더 복잡해집니다. 노란봉투법이 논의되면서 인간 리스크라는 항목의 비용이 더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워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멈추지 않을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 대안으로 무인화 공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명이 꺼져도 냉난방이 없어도 기계는 24시간 가동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휴먼 마이너스 프리, 즉 인간 배제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갈등 비용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호장치가 강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그 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투자는 물과 같아서 흐르기 쉬운 곳으로 움직입니다. 리스크가 높은 곳은 우회하고 효율적인 곳으로 모입니다. 해외 자본들이 한국 투자를 재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판단이 선다면 굳이 머물 이유가 줄어듭니다. 결국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려 했던 자리가 기계로 대체되어 버린 풍경입니다. 로봇은 파업하지 않고 법은 그들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인간 노동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보호 대상을 멸종시키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 구조가 가져올 미래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설.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존 근로자들은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오르고 해고는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성벽 밖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업은 성벽 안으로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 대신 기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공고가 줄어드는 현상이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사람을 뽑는 것 자체가 잠재적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효과입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안전하지만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는 문이 닫히는 구조입니다. 대기업은 자본력으로 로봇을 도입해 위기를 넘깁니다. 하지만 로봇 살 돈이 없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폐업을 선택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옮깁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의 총량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란 방패를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가 너무 무거워서 일터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술 발전은 막을 수 없는 파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방을 쌓아 파도를 막으려다 물길 자체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독일과 일본의 노동개혁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해고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대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뽑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보호책일지도 모릅니다. 로봇과 공존해야 하는 시대. 무조건적인 보호보다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과 재배치가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처럼 경직된 구조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할 곳은 로봇이 관리하는 서버실의 청소부 자리뿐일지도 모릅니다. 보호할수록 사라진다. 이 뼈아픈 역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의 종말을 앞당기는 엑셀을 밟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보호란 무엇인가? 이제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방패의 무게를 다시 재봐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는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머니맨이었습니다.